제가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를 간단히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이민찬 박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느냐 같이 망할 거냐, 한국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다까지는 아니라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이 다르다. 일본하고는 결이 다르다. 일본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 구조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일본은 거의 90% 대미 종속적인 경제라고 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다르고, 한국은 그보다 비중이 조금 낮고 또 중국은 그보다 더 비중이 낮은 경제가 거의 뭐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은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변화라든지 달러의 강세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구도가 갈 것이지만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짜만 해도 161엔이더라고요. 달러당. 그럼 이게 170엔까지는 일단은 한번 가려고 고개를 쳐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엔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는 올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 경제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대한민국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면 TSMC 같은 게 우리나라와 경쟁 기업이지만 김해나 이런 곳에 왜 유치를 못했을까? 뭐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비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이명찬 박사님 말씀 주신 정치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봐요.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해법은 정치에서 나온다. 근데 이 정치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정치의 유기적 관계론에서 놓고 봤을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왜곡 심화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한쪽은 정치적으로 봐라 자본주의 때문에 결국 대기업과 재벌 세력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월급 월 25만 원 줄게, 청년 30만 원 줄게 막 푸는 쪽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제도를 잡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양갈래길을 가르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30년의 정치와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시는 가장 불안한 요소다라고 보여져요. 이 틈새,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보니까 동물적 감각, 육감이 작동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공과대학 가면은 일자리가 없겠구나. 앞으로 중국이 다 잡아갈 거니까 내가 공대 가서 무슨 제조업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비전이 없는 거야. 60년 정년 보장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부모의 능력이 서포트가 된다면 의과대학 가고 법 전공해서 전문 직종으로 가서 내 사무실 갖고 내 건물에서 내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사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 역동성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역동성이 없어지고 렌털 이코노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한 30년만 더 놔둬버리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지는 역동성에 꼭두머리에는 누가 있느냐? A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AI의 제일 밑바닥은 뭐가 있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AI와 데이터의 중간에 누구냐?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AI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뻗어진 플랫폼에는 무엇들이 있느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OS 시스템이라든지 웹 3.0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수많은 기술들이 여기에서 지금 미국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제대로 된 AI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의 구조가 없으니까 전부 사행성으로 흐르는 거예요. 암호화폐 만들어서 사기치고 먹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는 정직성과 투명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서 전문 직종으로 렌탈 이코노미에 종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결국은 그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그 시발점인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본은 사실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 전문가들이 굉장히 엔저 때문에
사실은 엔저 얘기하면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하이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정말 종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세계 최고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계속 분석가들이 얘기가 이게 외부에 나간 이 돈 경상수지에는 계산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게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거나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엔화를 산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일본 전체 이 경제하고 숫자만 경상수지로 잡힐 뿐이지 방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일본 경제는 해외 투자한 그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이 뭐 어렵다 해도 끄떡없다. 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런 거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나? 아니 많이 틀리죠. 한국은 그럴 돈도 없고요. 1995년에 일본 경제가 폭락하면서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와타나베 부인부터 시작해서 다 끌어 다시 일본으로 돌려오니까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했던 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덕에 말레이시아, 태국 다 박살이 났고 그 덕에 대한민국 경제까지 외환위기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1995년 일본의 그 버블 붕괴의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시아 경제의 외환위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제 이 암흑물질 다크매터라고 하는데요. 이 다크매터라고 하는 것은 천체 물리학에서 밤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반짝이는 요즘은 뭐 별도 못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시골 가면은 별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얘는 행성은 빛을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빛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물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또는 미국이 해외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자산을 암흑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포함하면 일본의 뭐 GDP도 상당하겠고 미국의 GDP도 상당하겠죠.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물론 1998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몰락한 부동산 시장을 다독거리는, 메우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금융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십시오. 경남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계 패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아까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이 2%를 금리를 줄 때 시중금리가 실상은 4.5는 돼야 되는데 2.5%포인트 차이 나는 거를 그냥 가슴 아프게 아니면 내가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는 이 정도는 국가 봉사 차원에서 할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보존을 해주니까 할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절대 자본가들은 자기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사회적으로 봉사나 공헌을 하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셔먼 액트 반독과점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일본의 저런 형태의 정부 운영과 경제 운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 자본이 있으니까 된다.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 지금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 대부분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토츠라든지 미쯔비시라든지 이런 회사를 통해서 돈이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있다는 거고 일본 엔화가 강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일본 엔화가 200엔으로 다시 간다. 그랬을 경우에 금리가 오른다. 그랬을 경우에 이 돈을 빌렸던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갚죠? 돈 빌렸던 업체들은 떼돈 버는 거죠. 떼돈 버는 거죠. 그렇죠.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50엔 빌렸는데 나중에는 1달러당 뭐 200엔이다 그러면 50센트만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적게 줘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제가 일본이면 이명찬 박사님한테 빌려줬던 돈을 빨리 회수하려 될까요? 계속 놔둘까요? 좀 빨리 회수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럼 빨리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야 계약서상에 지금 이런데 언제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땡기달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나는 지금 급하거든. 그러면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네. 여기 조항에 특별 조항에 내가 요구할 때는 하시라도 주기로 한다라는 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겠죠. 그럼 지금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 가서 조달하면 조달 금리가 5.5%잖아요. 그래요. 엄청나죠. 연중 금리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연쇄 부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 정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감하겠네요. 예. 각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빨리 하셔라.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여기서 뿌리는 대출금리가 많다. 대출금이 많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셔라. 두 번째, 부동산 PF 대출에 부실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엮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셔라. 다 했대요. 좋대요. 우리나라는 끄떡없대요. 믿을 수 있겠냐?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어떻게 되냐?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이 내리면 내릴 것이고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올릴까 내릴까를 매일 신문, 언론,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야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안 올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는 그렇죠. 관점에서는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이고 이민철 말씀은 한국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드려서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건물 짓고 계십니다. 이명찬 박사님 회사가. 제가 돈이 지금 없습니다. 비용이 높아갑니다. 돈 빨리 주세요. 예외 조항으로 적어놨습니다. 저한테 줘야 됩니다. 자금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받아가지만 여기는 이만한 싱크홀이 생기죠. 그 홀을 메울 수 있냐 없냐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한국 경제가 지금 괜찮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앞으로 엔저가 계속 될 거다는 다들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네. 일본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던 걸 지금 빨리 회수를 해야죠. 회수를 하는 게 덜 예.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한국하고 예.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요.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이 얘기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엔저는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우리 그렇죠. 기업들이나 그 문제죠. 일본 돈을 빌린 많은 예. 그 주체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야겠네요.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건 대외 비자료잖아요. 네. 자금 조달이라든지. 네, 그렇지.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서 조달했는가. 왔는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자료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방송이나 이런 데서 걱정 삼아 네. 대한민국 망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기예보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방향은 또 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축대 조심하고 강둑 같은 것, 집 뭐 중요시설 빨리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서 정확한 예측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팩트들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고려해야 될 만한 네. 상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그럼 고려를 해야겠구나 하면 그게 굉장히 인식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구조적 문제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네. 3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누가 정치인들이, 누가 경제인들이, 누가 교육자들이. 그러면 정치, 교육, 외교, 경제 이 중요한 국가의 축이 30년간 저는 방치돼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이 구조적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지속적인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계속해서 자전거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의 힘이 발전하려면 연성장 4% 미니멈 4%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2%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4% 계속 발전하면 뭐 최고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 한국이 그런 예. 여러 가지만 갖춘 건 많은데 예. 그걸 잘 못한 거는 엮어서 꿰면 좋은데. 정치 지도자나 예. 경제 리더십이 예. 없었다. 네, 그 부분은 예. 최근에 뭐 정치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민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지금 현상을 일으키게 된 6가지 원인이라 그러나요?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6가지 현상 중에 어떤 요인은 아웃라이어고 어떤 요인이 진짜 핵심인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데 보면요, 네. 엔이 구조적으로 약해진 통화로서의 세 가지 현상이 뭐냐니까 일본의 국제 수지가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계속했죠. 그 다음에 축소가 될 수 없는 일본과 타국과의 명목 금리 차, 이게 이제 지금 달러 금리가 5.5인데 일본은 뭐 0.1밖에 이게 축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은 내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는데 한 가지 더 얘기했더라고요. 탈출할 수 없는 일본의 실질 마이너스 금리. 탈출할 수 없는 실질 금리라는 게 결국 금리를 못 올린다 이 얘기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놓으면 축소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못 올린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현상이 지금 엔저로 계속 가게 하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첫째가 동일본 대지진. 이때 완전 일본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본 경제에 미친 임팩트가 굉장했다는 거죠.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보호주의의 이 대두, 이 부분이 일본한테 상당히 아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탈탄소와 환경 규제. 이게 사실 일본이 지금 제일 이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쫓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걸 제일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정서까지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로 계속 머무르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일본 말로 기리까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환경 문제를 전 세계가 바라보는 거하고 달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 하에 2차원 금융 완화, 이게 주된 요인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 다음에 디프레이션 됐다가 인플레이션을 막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들 인플레이션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자금을 빨아들여가지고 낮추려고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형 코로나, 중국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고 일본도 그게 못지않게 내가 그 때문에 한일 정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이 대응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원시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하신 신형 코로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이런 전산망 시스템으로 방역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세계 인플레이션 정책과 역행하는 거, 이거는 역행 안 하면 되죠, 자기들이. 근데 역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는 그게 뭘까가. 아베노믹스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그게 이제 연결된 거죠. 미국, 일본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고 돈을 엄청 풀었는데 이 돈을 풀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풀면은 그 돈을 가지고 기술 혁신이라든가 뭔가 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공장 부지 산다고 하면서 땅 투자, 그다음에 뭐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더 가까우니까 돈 벌기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자꾸 AI 뭐 8조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짜증이 확 났던 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이제 하고 앉아서 싶은 게 말씀 주신 내용에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뭐 유튜브에서 그 썸네일은 엄청나게 좀 잘한 거를 자격증기를 많이 따라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만약에 경제 외적인 현상까지 들이닥쳐버리면,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 한다, 이런 현상이 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법이 존재하고 잠재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 채 위기가 극복이 되면 다시 4에서 5%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산업군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게 있느냐, 아니면 10년 전부터 준비해 놨던 게 있느냐, 이거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자꾸 정치하는 분들이 뭐 민생 이야기하고 뭐 물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 페이크입니다. 이 거짓말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야 된다. 왜? 일본이 이제 곧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가. 오늘 그런
문제식이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수확으로 봅니다. 오늘 예. 영상을 찍은 게. 하늘일동 TV가 오랜만에 아주 훌륭한 곽수동 박사님을 모시고 질을 확 높였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곽수동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